일단 큰 틀에서는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 정강 정책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있다면 함께 입법화하자라고 이낙연 신임 대표가 말을 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도 새롭게 대표가 왔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다. 코로나 문제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4차 추경 편성해서 기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데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이야기를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회동 장면 대담 시작에 앞서서 함께 좀 보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첫 만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진행될 비공개 이제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사실 핵심이겠죠. 근데 이미 한 큐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사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적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당론이죠. 예, 그리고 지난 1차 지원금 때 황교안 전 대표가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수를 치신 거죠. 예, 선별 지원은 미래통합당 입장인데 거기에 이낙연 대표가 동의를 하니 이게 쉽지 않겠냐? 빨리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뭐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라든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러신 거라 추후 논의를 해가면 될 것 같고 또 그럼 이낙연 대표는 가만히 계셨냐? 아닙니다. 그 원 협상에 대해서 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자 개원 협상 시에 있었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소모적인 거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이 되게 점잖게 주고받으셨지만 뼈 때리는 말씀을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니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핵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야당의 입장, 즉 통합당 입장에서는 하반기 들어서 원구성 다시 하자. 이번 9월 정기국회 여기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많이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부분의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하자라는 것이고, 뭐 조영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회 문제는 아쉽다. 두세 달 우여곡절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비공개 회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집권 여당의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원론적인 표현입니다만 다만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이낙연 대표가 실질적으로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이 협치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강조했다는 부분들은 여기서 풀어나갈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이번 코로나19 자체가 정쟁으로 치닫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여야 모두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원구성 협의를 좀 더 다시 한번 진행한다 그러면은 양쪽에 다가 정치적인 실익을 따져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때맞든 시기에 맞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고 양쪽 다가 정치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 11대 7 합의 이 부분은 뭐 원내대표 간의 콘센서스가 2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1대 7이 부결된 것은 미래통합당 의총에서 법사위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는 일은 민주당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원구성 과정에서 협치가 잘 안 된 책임을 국민들께서 물으셔서 사실 그 지지율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법사위원장을 지켜서 검찰개혁 관련 개혁입법 등을 통과시켰는데 그걸 지금 와서 돌릴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하반기 전후 2년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고 후반기 2년 21대 국회 그거의 법사위는 미래통합당이 가는 그 정도의 안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것도 합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제 국회 원구성 협상이 사실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 후에 이게 민주당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표결 처리를 민주당 다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9월 정기국회가 다시 왔는데 새롭게 당 대표도 취임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서로 또 다른 이야기로 좀 충돌하게 된다면 9월 정기국회는 좀 어떻게 좀 모습을 예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점잖게 우회적으로 거절하신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원구성 협상은 사실상 저는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인터뷰에서도 지금 원구성 협상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협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개원 이후 지금까지 협치하자고 나온 지향형입니다. 근데 협치의 목표는 야당으로 하여금 집권 여당을 흔들라고 협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점 또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이라는 게 있을까? 그 원구성 협상의 최대 합리적인 선은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했던 11대 7, 그 안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미래통합당이 동의하겠습니까?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이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서 9월 정기국회 협치 모습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여야 원내 당 대표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직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비공식적에서는 아마 터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구성에 대한 얘기가 양쪽 다가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구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고 또 오후에 잡혀있는 원내대표 간의 회담에서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테이블에 올라갈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죠. 초기 올 초부터 시작된 원내 구성 협의가 법사위를 둘러싼 어떤 내용 그런 것들을 재현한다 그러면은 정치권 공이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현실적인 어떤 합의점, 타협점을 아마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의 당대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낙연 당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낙연 당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소위 이낙연 개파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합니다만 청와대의 관계, 그다음에 친문의 관계, 당내 역학, 헤게모니의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본인이 협치를 하고 싶어도 여기에 반대하면은 여기에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또 관건이 있고 그건 차기 대권의 지지도와 주자로서의 어떤 선명성 부각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당직자 인선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주목됐던 부분 어떤 게 있었고 어떤 평가를 좀 내리고 싶으신지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회 한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했고 금융노조 관계자 그리고 박성민 대학생이에요. 청년 대변인. 청년 대변인을 기용한 부분. 여기 지명직 최고위원 지도부니까요. 이 두 분의 인선이 중요한데 그 청년 대변인 발탁은 이제 이건 지금 흐름을 반영해서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변하라는 취지 같고 이와 함께 정책위원장이 한정혜 의원인데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노총 출신이 아주 이 당직에 아주 중요한 포스트에 2명이나 기용됐다는 것은 아마도 당대표 되는 과정과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까지 포석을 둔 그런 장기적인 포석을 두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도 많았는데 궁극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그에 대한 어떤 위상 이것을 정립하고 싶고 또 그와 동시에 선거라는 것은 뭐 대통령 선거든지 국회의원 선거든지 당대표 선거든지 전국적인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의 관건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총리의 입장으로 있었고 그냥 국회의원의 신분의 입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이걸 다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7개월 한시적인 당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출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궁극적으로 인선을 하면서 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개파 오늘 뭐 여러분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낙연 당대표의 측근의 자리 요직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세력과는 사실 차별화되고 여기에 대립적 구도가 가득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문 진영을 대거 발탁을 해야 되고 또 경선에 유리할 수 있는 한도총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서 향후의 대결 구도가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경선에 철저하게 대비하기엔 철저하게 실리적인 어떤 그런 방편의 방점을 둔 인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관련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새롭게 이제 태어나려고 조금씩 그 모습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시작부터 조금씩 삐걱거리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새롭게 당명을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비대위에서 내놓은 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두고 국민의당과 너무 비슷하다 혹은 과거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만들었던 시민단체 이름과 같다 뭐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의총은 뭐 형식상 만든 것이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일단 당내에서 비판의 논리가 나오는 것은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의총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충분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논이 되고 추인을 좀 받아줘야만이 이게 명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먼저 사실상 여기에 전국 상임위원부터 소집을 하고 의총 후에 소집한다는 거 이런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비대위가 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내면에는 정강정책에 관련된 어떤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강정책에 개정된 챗머리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정강정책 챗머리는 뭐냐면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발전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실제로 정당이라는 가지고 있는 역사적 어떤 철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념적 생각, 이념적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개정한 정강정책 첫머리가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의총에서는 이름도 국민의당이라는 그 자체를 보면은 여기에 우리의 이념과 정강정책이 그대로 포함된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새겨진 어떤 이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 있는 것이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뭐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역설적인 의미로 오히려 이름이 잘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이 당이라는 획일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힘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국민의힘.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떤 힘, 어떤 연대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정치 교사체 이런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걸 당명으로 전격을 기용했다 이런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뭐 어떤 정당의 이름을 틀을 깨는 그런 참신성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정치적인 외연 확장성에는 약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당내에서 반발은 있지만 국민의힘으로 최종적으로 상임위도 좀 통과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게 통과돼 만약에 이게 역설적으로요. 이게 의총을 통해서 이게 추인이 안 되고 반발이 있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통합당은 심각한 또 내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명칭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003년에 정청래 의원이 만들었던 명계남 배우와 같이 만들었던 안티조선을 주로 했던 조선일보 반대를 주로 했던 단체 이름이 국민의힘이었다. 근데 이거 왜 도용하느냐? 뭐 이 정도 반발은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주당은 아마 별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혹은 개혁 진영과 뭐 그렇지 않은 진영의 이 지향이 드러나는 이름이 좋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아무리 바꿔도 민주라는 이름을 늘 썼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보수 정당의 정책성이 뭔지에 대해서 네. 지금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과정인데 국민의힘이라는 말은 피플 파워잖아요. 원래 이게 보수 쪽에서는 잘 안 쓰던 겁니다. 피플이 네. 뭐 인민으로도 해석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중도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 뭐 지켜봐야죠. 아무 이름이나 뭐 그러니까 쓰면 제3자는 불러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없지만 다만 지금 이미 패러디 된 게 국민의 짐, 국민의 적, 국민의 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앞으로 국민의 짐으로 부르겠다 이런 식의 패러디가 나오기가 쉬운 이름이죠. 마치 열린우리당 때 민주당이 그 민주라는 이름을 버렸던 열린우리당 때 그때 열린우리당 가지고 패러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패러디가 사실 좋은 게 별로 없겠죠. 당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통과되겠지만 이 이름이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당명에 국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염두에 둔 당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사자인데 뭐 전혀 뭐 그런 것 아니라는 취지로 좀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통합당 그 후보로서 서울시장 후보 나서는 거에 있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전혀 뭐 통합과 관련된 것들은 논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걸까요? 뭐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그게 뭐 지금 이 시점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예. 오히려 안철수 대표에게는 통합당과 통합하는 것이 정치적 미래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차는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예. 마침 또 국민의힘이라는 그 새 당명을 담당한 분이 김수민 전 의원이에요. 안철수 대표 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 국민의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권은희 의원은 사실 이름이 국민의당과 비슷하다. 뭐 긍정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무슨 당 이름을 정할 때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렇게까지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대고 당 이름을 정할 정도로 그 정도 지지도를 가지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PR적 측면, 뭐 한국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설정을 하고 만들게 되거든요. 그 미래통합당, 이건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산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질 때의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은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왜냐 보수가 너무 4분 5열 돼 있기 때문에 응집력 차원에서도 우리가 통합하자. 그런 측면에서 슬로건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하고 좀 달라졌죠. 통합은 뭐 기초적이긴 합니다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나 통합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념 시장은 와해가 됐다. 이제는 어떤 중도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외인 확장성을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어떤 풀네임을 갖는 것이고 그런 시장적 변화에 맞춰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뭐 만약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통합을 고려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마케팅 차원에서 고려해 봤을 때 그것까지는 고려했다. 이게 보기 좀 그렇고요. 네. 다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 전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손해볼 장사가 없다. 손해볼 장사가 아니죠. 왜냐 그러면은 이 국민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외연 확장성을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본인들하고의 통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그 여지가 크면 클수록 안철수 전 대표의 상징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잠깐 지적할 예. 게 있는데요. 이념의 시대가 갔다는 거와 국민의힘으로 정했다는 건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념의 시대가 갔다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념이 없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그 이념에 맞는 그런 그 자기 정체성에 맞는 당 이름을 짓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경쟁적 측면에서도. 그런데 마땅한 이름을 못 찾은 거죠, 사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민주라는 이름을 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 배경을 계속 이제 미래통합당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평등 박애 이 세 개의 틀 속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유를 존중하지만 좀 더 평등 부분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보수는 그거와는 결별하겠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자유에 좀 더 방점을 둬서 기득권과 좀 기득권 입장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민주주의 안에서의 지향이 분명하지 않은 이 정당 명이 과연 얼마나 국민 소구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까지 아직 거쳐야 되는 관문이 좀 남아 있는데 과연 국민의 힘으로 확정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제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